네, 막힌 속을 확 뚫어주는 본격 시사 토크, 시사 직설입니다. 오늘도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시사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좀 달라지셨습니다. 예. 좀 잘생겨 보이려고 네. 머리 좀 펌어 좀 했습니다. 아주 풍성해 보이십니다. 예. 제가 머리숱이 적지는 않은데 네. 머리 결이 원체 가늘어 가지고 지금 이제 겨울에 바람이 불면은 막 날려서 안 날리게 하려고 이렇게 펌어를 했는데요. 반응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훨씬 예. 더 부드러워 보이시고요. 아주 좋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 행보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매를 들 수 있다는 강한 견제구까지 날리면서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는데 반응은 좀 냉랭합니다. 아니, 냉랭할 수밖에 없죠. 자기한테 가서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치인이 그걸 잘 받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장제은 의원마저도 이뇨한 위원장의 험지 출마, 서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습니까? 버스 90대나 동원해서 네. 자기 세를 보여주고 또 그런 뒤풀이 공간에서 장제은 의원이 아니 내가 정치생명도 연장하겠다고 서울 가는 거 난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서울 가는 거 싫다는 것이 아니라 나 부산에 계속 남아서 국회의원 계속 더 하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전반적으로 PK 또 TK 이 지역에 있는 그 현역 의원들이 잠시 후부터 조직적인 반란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조직적인 반란을 어떻게 이뇨한 위원장이 제압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언론에선 이뇨한 위원장을 좀 도와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뇨한 위원장의 이런 그 카리스마가 뭐 대단하다. 혹은 뭐 혁신의 어떤 기치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뇨한 위원장을 옹호해 주면서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현역 의원들을 갖다가 좀 제압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이요. 생각보다 막강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명, 2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나름의 어떤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세력이 된다면 이게 혁신위원장 혼자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보이지 않게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창당한 100%라는 말씀을 줄곧 하셨는데 네. 계속 같은 입장이시죠? 그럼요. 이준석 지금 이제 전 대표가 일관되게 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현주 전 의원과 전국 토크 콘서트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국민의힘 탈당하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창당은 100% 한다. 100% 하게 되면 상당한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준석 대표한테 그 대구 출마하고 또 혁신위원장을 넘어서 이제 비대위원장 내지는 공천위원장 자리를 줘도 탈당을 할까요? 탈당하죠. 왜 탈당하느냐? 저는 그 자체가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도살인지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뇨한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비대위원장 혹은 공천위원장 뭐 여러 가지 안을 주게 되는데 결국은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책임을 맡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책임을 맡기게 되면 PK 뭐 다선 의원들, TK 다선 의원들 쳐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 사람들을 쳐내는 즉 망나니의 칼을 이준석 손에 쥐어주게 되는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 칼을 주고 사람들을 죽였을 경우에 나중에 그 후폭풍이 자기한테 올 걸 뻔히 알거든요. 자기가 왜 손에 피를 묻힙니까? 본인들이 피를 묻혀야지 왜 자기한테 피를 묻히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아주 영리한 이준석 대표가 그 피 묻게 하는 칼을 본인 절대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합류 인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 천하용인 뭐 계속 요즘 모임도 갖고 하지만 과연 이들이 다 그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좀 나오고요. 천하용인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자기의 정치적 셈법을 계산을 하겠죠. 우직하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하고 장비가 목숨을 걸고 유비한테 의리를 지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천하람 지금 이제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호남에서도 독특한 지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정현 의원을 당선시켰던 곳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가서 보면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호남의 나머지 정서들, 야,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경상도직 정서하고 좀 다른 분위기가 그 순천 지역에는 또 존재하고 호남의 나머지 지역에 이런 그 과거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뭐 이런 부분들하고는 좀 결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고수하는 것들. 더군다나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건 일종의 메시지를 준 거죠. 내가 이번에 도와줄 테니까 절대 이준석 신당 가지 마라. 이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천하용인은 실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다만 금태섭, 양양자 등 이 먼저 탈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신당을 준비한 사람들은 본인들 세 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준석은 스타 플레이어예요. 기본적으로 차기 대선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대선에 40이 넘어가요. 그럼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신당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여러 사람들 이렇게 함께 할 것이고 비명계의 일부도 당연히 참여할 것이고 지금 이야기되는 여기는 정의당의 일부 전 의원들도 이곳에 참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 이준석 대표가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일부도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장성철 이제 공론센터 소장하고 방송을 같이 하면서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신당 창당에 상당한 인원이 합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름이 누구야? 제가 물어봐도 형님 지금은 얘기해 줄 수 없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꽤 준비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이른바 꽃놀이패를 갖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할 거면 빨리 하자. 뜸들이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이 약속한 12월 16일까지는 창당을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창당 준비는 뭐 엄청난 것이죠. 5천 명만 동의하면 창당이 되는 일인데, 그 이준석 대표가 조직해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장 내일 서명합시다 하면은 5천 명 서명은 일도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창당은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당을 창당해 본 사람들 이야기에 의하면은 사흘이면은 창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도 창당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은 사흘이면 창당 가능해. 저는 이준석 신당 본인이 마음먹은 날짜, 만약에 본인이 12월 19일 날 한다, 12월 20일 날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날 창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이준석 신당이 창당이 되면 보수는 분열 내지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상식적인 일이죠. 보수 내부에서 또 다른 정당이 나오는데 그럼 보수가 분열되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존의 국민의힘이 과연 참된 보수냐, 합리적 보수냐에 대해서는 다 의구심을 표하지 않습니까? 정말 해방 이후에 듣도 보도 못한 보수 세력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인, 본인은 이제 영부인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들이 정통 보수가 아니죠. 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세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이 보수 정당이 합리적 보수, 민생 보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국민의힘 보수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저는 이준석 신당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가게 될 거다. 앞으로 이번 2024년 총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상황인데, 그러면 전체 지역구를 다 내게 됐을 때는 비례대표를 한 석도 못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일부만
그 지역구를 내고 나머지를 이제 비례로 갈 경우에 저는 10석 이상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신당은 아주 중요한 핵심, 본인이 이제 대구라든가 이현주 의원이 뭐 부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대략 한 10명 내외 정도의 지역구 의원을 출마시키고 나머지를 이제 비례로 하게 된다면은 저는 원내교섭단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15석 이상은 충분히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흐름을 이준석 대표가 창당하는 그 정당이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저는 이준석 정당이 바로 보수의 정통 흐름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궤를 같이 하는 이현주 의원이나 신인규 변호사하고는 이제 자주 소통을 해요.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방송에서 자주 만나고 또 또 이렇게 여러 이야기하다 보면 소통하는 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어쨌든 뭐 국가라든가 시민 이런 원리들이 민주주의적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남북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화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반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차이가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리적 보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를 가지고 이 사회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으로 함께 성장한다면 경쟁도 하고 성장도 한다면은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새로 창당되는 이 보수 신당이 저는 기존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낡은 그런 보수 정당보다는 더 발전되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떻습니까? 유불리를 좀 따져보면 아니, 상당히 타격이죠.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35%, 민주당 지지율이 한 42%, 두 당을 합치게 되면 약 한 70% 내외에서 안쪽이에요. 나머지 30%가 중도입니다. 이 중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총선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지금 그 중도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너무 이 진절머리를 내 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었어요.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다 이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 보수신당이 나오게 되면 기존의 중도 쪽에서 중도 우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타격이죠. 저는 만약에 이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민주당은 최소 20석 이상을 잃을 수 있는 아니 더도 잃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딜레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얘기 뭐 잠깐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내년 총선 준비를 하면서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니 뭐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더 구체적으로 빨리 전개가 안 돼서 답답하죠. 민주당 내 많은 개혁 당원들이 빨리 좀 이야기해라라고 하는 요청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상당히 나태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뭔가 좀 더 많은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노란봉투법 통과라든가 이런 혁신적 법안과 관련해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내년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혁안들, 혁신안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민의힘의 이뇨한 위원장만큼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당내에서 빨리 준비해서 빨리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2개호 안이 또 새롭게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2개호 안이 새롭게 이야기된다기보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2024년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그 총선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계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좀 지금 큰 목소리로 나오냐면 다들 이재명 대표가 사실 살아 돌아온 거 아닙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제 새로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은경 혁신안에서 나왔던 이번 혁신 공천 룰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홍익표 의원이 어제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그거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당내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개혁 당원들은 왜 적용 안 하느냐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고 비명계 의원들은 이제 박수를 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아마도 홍익표 의원이 비명계 의원들을 끌어안고 비명계 당원들 끌어안으면서 이번 총선을 좀 부드럽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민주당의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혁신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도대체 혁신위원회가 자, 대선 때 혁신위원회, 장경태 혁신위원장 혁신위원회가 있었고, 대선 패배 이후에 장경태 혁신위가 또 있었고, 올해 또 김은경 혁신위가 있었는데, 이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수많은 혁신안들이 단 하나도 공천의 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몇 명이 지도부 몇 명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는 그런 의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위기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도 나오고 또 중진위원급들의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험지 출마 이야기 좋죠. 좋은데 중진 의원들이 험지 출마 본인들이 할 것도 아니면서 네. 비명계 의원들 중에 뭐 이상민 의원, 서른 의원, 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 다선 의원은 아니지만 이현우 의원 3선 이상 되는 의원들이 본인들은 험지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험지 출마해라? 뭐 가당찮은 이야기죠. 옛날에 말입니다.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최고 책임자, 지도자는 가장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그 속에서 전투를 지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 총선에서 당대표가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험지에 가서 본인이 될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애당심을 갖고 정치를 한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들이 그럼 살찐성인을 해야죠. 본인들이 살찐성인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역할을 부여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한테 해야 된다. 그거는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입니다. 네, 민주당도 내부 사정이 원만해 보이진 않아요. 당연하죠. 내년 총선에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 인생이 걸려 있는 일들인데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고하잖아요. 네. 정치인이 원래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중심으로 사고해야 되는데 한국 정치뿐만이 아니라 세계 정치가 어느 순간인가 대의는 사라지고 바로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로 변질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네. 다시 다시 정치의 본류로, 본 뜻으로 다시 정의를 회복하는 차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비명계이긴 하지만 공동 모임 원칙과 상식이라는 단체를 출범한다는 소식도 글쎄 들립니다. 저도 기사 봤는데요. 그거 자유 아닙니까? 네. 민주국가에서 민주정당에서 그 뜻맞는 의원들끼리 어떠한 모임을 만드는 것들 다 자유죠. 일종의 개파 모임. 네, 개파 모임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공정과 상식대로 잘 할 수 있게 역할해 주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이 쌍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조만간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김포 서울 편입 등 그 정책 이슈를 국민의힘에 좀 뺏긴 데에 따른 어떤 내년 총선용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특검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비리들이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상당히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현재 의석수로 보면 특검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 특검도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처음에는 왜 거부권을 행사했느냐라고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특검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밝혀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분명히 이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이 쌍특검을 추진하되 아주 치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계산을 해서 이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사직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막힌 속을 확 뚫어주는 시사직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